경찰국 신설의 반발에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단 항명이자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경찰의 내부 반발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경찰 장악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며 윗선 개입설을 주장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첫날 국민의힘은 북한 관련 안보 문제를 집중 파고들며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인사 문제를 비판했는데 박범계, 한동훈 전 현직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인사검증 위임 업무로 충돌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 나섰습니다. 이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문제로 시작한 적폐청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MB식 부자 감세 부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이자 대우조선해양 대응 TF위원인 강민정 의원과 함께 이번 노사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짚어보고, 오늘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 제1야당의 평가와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정부 질문 중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대책회의를 열었던 경찰서장이 대기 발령 조치되면서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평가절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된 배우설을 부각했는데요. 오늘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경찰국 신설 문제가 거론되면서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 국민의힘은 이 같은 조직적 반발을 용인할 수 없는 집단 항명이자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지원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검찰의 집단 행동을 지지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이 이번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하고 윗선 개입설을 주장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올라탔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찰국 신설 공방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 서장 회의를 쿠데타라고 발언한 것을 꼬집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서장들이 다른 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받아쳤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꿋꿋하게 버티는 일선 경찰들을 대한민국의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대한민국의 집권당 원내대표라고 하는 분이 염장을 질러요. 오히려 이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서장회의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경찰과 달리 검찰의 집단 행동은 용인했다는 민주당의 지적을 봉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최일선 지휘관들이 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임의적인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장관이 말씀은 지휘권자의 해산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그렇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이런 가운데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는 전국 서장회의는 복무규정 위반이고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참석자 전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총경급 간부들에 이어 경감과 경위급, 파출소장까지 대책회의를 구상하는 등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어서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북한 어민 강제 북송과 현 정부 인사 논란 등도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듭 문재인 정부의 강제 북송 결정은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의 인사검증 부적절성과 사적 채용 논란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관련 안보 문제를 집중 파고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매뉴얼대로 적극 대처했다면 살릴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전 정권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선 헌법을 훼손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는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취재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불법적 인권 침해 사례라면은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국내에서 범죄 혐의를 충분히 조사할 수 있었다며 잘못된 조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 흉악범이니까 이런 걸 우리 사회 보호를 위해서 이런 흉악범은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얘기는 문명 국가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전 정권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과는 달리 결국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현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인사 문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문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인사검증 위임 업무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이 모든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장관은 인사의 투명성을 높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동안에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윤 정부의 상식과 공정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친인척이라도 능력이 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의당의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도 펼쳐졌습니다. 발언에 나선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보복을 끊고 실질적 협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MB식 부자 감세 부활이라고 비판하면서 복지와 주거 등 약자를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출범 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시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부는 처음이라는 쓴소리로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전임 정부에 이어 적폐청산의 유혹에 빠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특히 대북 문제로 시작한 적폐청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 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키십시오. 장관 후보자 4명이 기초적인 검증도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데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인사 실패를 사과하고 쇄신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 뿐이라는 비판도 쏟아냈는데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MB식 부자 감세의 부활이라고 직격했습니다. 100번 양보해 법인세 감소와 금융투자 소득세 유예는 투자 감소를 막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 감세가 어떻게 인플레를 막고 침체에 대비한 정책입니까? 정의당이 생각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위기 해법도 내놨습니다.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2년이 지나 계약갱신 시기가 다가온 만큼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 주거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금융 부문에서는 선제적인 채무 조정을 실시해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고 고물가 피해 대책으로는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제 도입과 소득 규모별 유류세 환급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당에 대한 자기 반성도 이어갔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가난하고 약한 시민들에게 정의당은 정치적 대안으로 선택받지 못했다고 자성하면서 지난 10년 혼돈의 정치 노선을 정리하고 쇄신을 위한 체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고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했습니다. 의원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 등을 지적하며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는데요. 남 후보자는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 편향 시비가 없는 인사로 중앙선관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는 지적인데 선관위 신뢰 회복 방안으로 남 후보자는 명예직인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겸직을 금지해 업무에 전념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이 관행적으로 상임위원으로 호선되어 사무처를 감독함에 따라 그동안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논란이 있어 왔다는 점이 더욱 위원장 상근제 도입의 필요성을 방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원은 청문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인사만 임명해 중립성을 지키는 게 좋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여야는 남 후보자에게 선관위가 유권 해석 절차를 일원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정 문구의 현수막, 피켓 사용 가능 여부 등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유권 해석이 그때그때 달라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공정성을 의심받는다는 지적입니다. 남 후보자는 선관위 질의응답센터를 대규모로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이른바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의 공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 구급 행정요원의 부친이 강릉 선관위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선관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고 다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중앙선관위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도 차제에.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또 선관위면은 당연히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는 그런 위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남래진 후보자는 정치적 논란이 있을 경우 선관위원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남 후보자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 후보자는 국회 선출위원이 중앙선관위 당연직 감사위원을 맡도록 해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인사청문 특위는 남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친 뒤 여야 합의로 적격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이 오늘 아침 국립서울 현충원을 찾아 순국 선열들에 대한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충탑 참배 후 방명록에 순국 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오늘 현충원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진석, 김영주 국회 부의장, 지난 22일 선출된 국회 상임위원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중 새로 선출된 후반기 국회의장단과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국회의장단과 만찬 회동을 추진하자는 건의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장단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간사를 선임하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법사위 여야 간사엔 국민의힘 정점식,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선임됐는데 국민의힘은 전반기 법사위는 민주당의 승자 독식 운영 방식으로 동물국회란 오명을 썼던 만큼 후반기엔 여야 협치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등 정부의 여러 행정이 위법과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우려스럽다며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졌는지 따져보겠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이 합당 과정에서 약속한 국민의당 몫의 최고위원 2명에 대한 인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조만간 전국위를 소집해 최고위 정수를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당원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당 배정 몫의 최고위원으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이준석 대표의 반대로 인선이 미뤄져 왔습니다. 전국위에서 당원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들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21대 국회 후반기 이제 원 구성이 되면서 국회가 이제 완전 정상화됐는데요. 21대 후반기 국회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윤석열 정부의 집권 초기, 여기에 국회는 지금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후반기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야의 치열한 이제 공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윤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최근 이제 세제 개편안부터 또 탈원전 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요. 이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뒤집는 정책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면 이제 법 개정이 또 필수적으로 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당장 이번 9월부터 있을 정기국회에서는 뜨거운 감자가 감세인데요. 윤 정부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등 감면을 공식화했는데 민주당은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네.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 사안들마다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이 많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네. 서로 이제 충돌하는 장면들은 이제 많이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주목해야 될 상임위는 어딜까요? 네, 역시 법사위입니다. 전반기 국회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을 가지고 이제 치열한 여야의 대결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오늘 법사위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였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뼈 있는 말을 이제 주고받기도 했는데 네. 국민의힘은 전반기 국회 때 승자독식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서 민주당이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런 좀 뼈 있는 말들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인사 또 경찰국 신설 등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랐는지 좀 따져보겠다 이런 발언들을 해서 첫 상견례 자리는 이제 뭐 서로 인사들을 나누는 자리인데 조금 네. 이제 그 좀 뼈 있는 말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이제 그 위원들의 면면이 이제 나오고 있네요. 네, 위원들의 구성을 보더라도 좀 이번 후반기 국회에 좀 만만치 않겠구나를 좀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여당부터 보면 네. 위원장은 김도읍 의원이 맡게 됐고요. 또 간사는 정점식 의원인데 여기에 박형수, 유상범, 장동혁, 전주의 조수진 의원이 포진을 했습니다. 네. 법사위원 7명 중에 보면 6명이 판검사 출신입니다. 특히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검사 출신이거든요. 검찰 출신들을 대거 포진했다. 여기에 대야 투쟁력을 인정받은 조수진 의원이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법사위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요 여당 의원들에 보면 판사 출신이 2명이고 그다음에 검사 출신이 뭐 4명 이제 네. 포진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법조계 출신이 아니면 이 법사위원은 참 들어가기 참 힘든 문턱인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줬던 민주당도 강경파를 이제 전면에 배치했을 것 같은데 법사위원들은 어떻게 짰습니까? 민주당의 강경파는 이제 철험회로 잘 알려져 있는데 철험회는 이제 개파는 아니고요. 민주 검찰의 개혁을 민주적 개혁을 위한 이제 공부 모임인데. 철험회는 왜 철험회가 됐냐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모모처럼 되거나 누구처럼 되거나 되지 않겠다. 그래서 철험회 이렇게 지어졌거든요. 아, 네. 그런데 민주당 법사위원 정수가 10명인데 그중에 법사위의 철험회 소속 의원이 5명입니다. 김남국, 김승원, 또 김의겸, 이탄희, 최강욱 의원 등인데요. 여기에 박주민 의원과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까지 이제 법사위에 배정이 됐습니다. 네. 또 법사위에서는 전 현 법무부 장관의 대결도 관심을 끄는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국회에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동훈 장관과 박범계 의원의 이제 공방이 인사검증단에 관련된 공방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 네. 전 정부 검찰 패싱 논란부터 여러 가지 설전을 주고받은 장면들을 목격을 했는데 여야가 또 이제 마지막까지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과방위 또 살펴볼까요? 과방위 쟁점부터 보면 이제 언론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언론 개혁을 지금 과제로 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 공영방송이 민주노총에 장악됐다는 비판도 했었죠. 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또 정현주 방송심의위원장의 사퇴도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같은
여권의 행보를 언론 장악 시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보면 여야 모두 이제 언론 장악 시도다 아니다, 이제 막아야 한다, 뭐 서로 같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또 2년 뒤에 이제 총선이 있다 보니까 총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과방위에서는 아마도 여야의 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방위 여야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역시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보면 이제 강대강 국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방위원장에는 민주당의 대표적 강경파죠. 근데 그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에 선출이 됐고 또 민주당은 과방위에서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다수 배치된 게 좀 눈에 띄는 모습이거든요. 네. 5선의 변재일 의원과 4선의 김영주 의원, 또 국회 부의장이죠. 또 4선의 이인영 의원 등이 배치가 됐고 KBS 출신으로는 고민정 정필모 의원 등도 이제 과방위에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여당 그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쪽 화면을 함께 보시면 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과방위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네. 여기에 화력이 좀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당에서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권 대행의 그 발언들을 보면 언론 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했다. 공영방송 문제를 제기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리기도 했었거든요. 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공영방송들의 정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문제 제기를 해왔던 이제 박성중 의원이라든지 윤두현 의원도 이제 가방위에 배정이 됐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하나의 또 그 한 명의 위원으로 또 배치가 됐군요. 그 김동길 기자 갖고 있는 그 표가 법사위와 과방위 위원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둘 다 보면은 그 민주당 쪽 그 위원들이 숫자가 훨씬 많은 것 같네요. 네, 왜냐하면 모든 네. 상임위가 다 그런데요. 지금 네. 의석수에 따라서 위원 수가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든 야든 네. 여당이 당연히 지금 의석수가 110석이 좀 넘기 때문에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줄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167석, 168석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상임위에서도 야당이 지금은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여당이 위원장 몫으로 차지하더라도 그 위원 전체 수는 야당이 전체 의석수 비례해서 훨씬 더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 또 그 어떤 상임위를 관심 있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국 신설 문제를 다루고 있는 행안위도 이번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좀 주목해야 될 상임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국방위 외통위도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탈북 어민 북송 사건들을 다루기 때문에 21대 후반기 국회는 그 어느 때 국회보다도 조금 더 뜨겁고 또 여야의 대치, 공방도 좀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시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한항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25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이준석은 장외 정치 중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이후 전국을 누비면서 장외 정치를 펼치고 있는 이준석 대표. 제주 호남을 시작으로 PK와 강원, 충북 그리고 이번엔 TK 지역을 찾는 등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는 곳마다 2030 당원들과의 만남은 물론이고 지휘자와의 스킨십 확대를 주력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엔 전남 진도의 지역 행사장에서 주민들과 어울려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가 하면 23일엔 광주에서 청년 당원들과 모임을 가졌고요. 또 어제는 경북 포항 송도 해변의 한 치킨집에서 지지자들과 번개 모임을 갖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청년 당원들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장외 정치가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한 것일까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이 대표가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25.2%로 1위를 기록했고요. 뒤이어서 안철수 의원이 18.3%, 나경원 9.2%, 김기현 4.9%, 장제원 4.4%, 권성동 3.1%, 권영세 2.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윤핵관의 투톱 장제원 의원과 권 원내대표와는 적합도에서 6배가량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국민 여론과 달리 당내 여론은 곱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를 한다면 당 내용이 더 격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고요. 나경원 전 의원도 이 대표의 모습에 지지자들은 늘 불안한 모습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이 대표가 자숙을 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 스타일이 여당, 그러니까 우리 같은 당 내의 비판에 항상 강하셨어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한 2번쯤 뛰쳐나가시고 뭐 갈등을 해서 굉장히 힘들게 하신 부분. 내부적 갈등 요소가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예. 항상 부추겼죠. 그동안. 지금은 자숙하는 모습이 더 좋지 않을까. 저라면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숙해야 할 때라는 당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묵묵히 장외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릉도를 찾아서 그곳 주민들과의 만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해 번쩍 동해 번쩍 전국을 종횡무진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 장외 정치를 통해서 그가 얻게 될 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더 강력해진 어대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예비 경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 경선 티켓 3장을 얻기 위한 예비 후보들의 경쟁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최근 민주당 당대표 후보 지지도 조사에선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어대명 기류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3일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의원이 42.7%로 1위를 차지했고요. 박용진 의원은 14%, 박주민 의원 4.7, 서른 4.2, 김민석 3.6, 강훈식 1.7, 강병원 1.4, 이동학 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재명 의원의 지지도가 74%에 달해서 다른 경쟁자를 압도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어대명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전략일까요? 비명 주자들은 단일화 논의를 본격화했고요. 박용진, 강병원, 서른 의원은 예비 경선 전에 단일화 선언에 동참 의사래, 박주민, 강훈식, 김민석 의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찍이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후보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상황을 뚫고 나가자. 저는 적극적인 자세로 하자 하면 하겠습니다. 각자가 자기 득표를 위해서 뛰는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 대리인도를 내세워가지고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단일화라는 얘기 자체가 97그룹에서 처음에 시작된 것인데 그 내부에서도 지금 다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종의 배경에 있는 계파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사실은 단일화라는 공학적인 것이 먼저 앞서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한편 어대명의 기류 속에서 예비 경선을 준비 중인 이재명 의원은 윤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제1야당 유력 당권자로서의 선명성을 더욱더 부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민생 대책이 마치 빨간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다면서 위기가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는 게 정치 역할인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찌감치 떠오른 어대명에 이재명은 역시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의원 입장에서 예비 경선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에 대세론이 흔들릴 것이란 부담을 안고 있던 것입니다. 오는 28일 1차 관문을 앞두고 경쟁 후보들의 공세가 만만치 않은 지금 이재명 의원은 예비 경선에서 어대명을 입증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이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5년 만에 여야 공수가 바뀐 만큼 그 신경전이 참 거셌는데요. 이 밖에 여당의 안팎 상황을 국민의힘 이유동 상근 부대변인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여야 창과 방패 대결이 참 치열했습니다. 공격수가 된 민주당과 또 새 정부의 국무위원들 간의 공방 또 굉장히 치열했고요. 또 전현직 법무장관의 맞대결도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윤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 여당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여당, 야당 의원들과 우리 총리 장관님들이 그래도 나름 수준 높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답변과 질문들을 오가고 야당은 나름대로 또 합리적인 비판을 어느 정도 제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었던 첫 대정부 질문이었는데 전직 법무부 장관이죠. 박범계 의원님과 현 한동훈 장관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검찰총장 없이 검찰에 대한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모두 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에 한동훈 장관이 박범계 전 장관이 장관 때 검찰총장 패싱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래서 국회가 그때 웃음바다가 됐었거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제 한동훈 장관 그 청문회가 떠올랐었는데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도 사실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한 야당 의원님들도 상당수 계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최강욱 의원의 한국 3M 발언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김남국 의원의 이모 발언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그것에 다 이슈가 집중이 됐었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큰 이슈들이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장관의 실책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이슈가 너무 집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행안부 장관 대정부 질문에 온 이목이 쏠렸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자 징계 조치에 초유의 경란 기류 등 갈등이 최고조로 시닫고 있는데요. 야당 측은 그 검노 경불, 그러니까 검찰이 하면 로맨스, 경찰이 하면 불륜이라는 맹공과 함께 이상민 장관 탄핵론까지 슬며시 거론을 하는 모습인데 여기에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선 저는 이 정부, 이 행안부하고 일단 경찰 쪽에 모두 다 살짝 아쉬움이 있어요. 일단 당연히 경찰국이라는 조직이 신설이 되면 경찰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반발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검찰도 당시에 이제 공수처를 설립할 때 반발이 있었던 것처럼 이해가 충분히 가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것을 조직화해가지고 조직해서 반발을 할 필요는 있었는가? 네. 내부적으로 또 풀면 됐을 텐데 그런 점이 좀 경찰한테 아쉬운 점이 있고요. 정부 같은 경우도 그럼 이렇게 한다고 했었을 때 굳이 징계라는 의견까지 꺼내면서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서로 경찰국에 대해서 이것이 왜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상 약간 정쟁화됐다라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양측에서 좀 자제를 하고 내부적으로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또 특징이 하나 나왔는데, 합리적인 비판은 옳아요. 그것이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모 의원님들이나 굉장히 합리적이고 날카로운 비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탄핵까지 굳이 나가는 것은 너무 선을 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비판을 하더라도 탄핵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안철수 의원이 추천했던 국민의당 몫의 최고위원 2인에 대한 임명수순에 들어갔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2인은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반대했던 인물이었는데 때문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공백 속에 이런 그 속전속결 추진이 당 지도부가 이준석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거 아니냐는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언론의 좀 과대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보려면 저희 당 당원 당규라든가 이런 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이준석 대표와 상관없이 합당 조건으로 국민의당에게 최고위원 2명을 보장해 준 것은 맞고 그 이준석 대표도 이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이 두 인물을 반대해온, 정확하게 말하면 두 인물을 반대한 것은 아닌데 이 반대해온 정확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의당이 당시에 합당을 추진했었을 때 원래는 최고위원을 1인만 주겠다라고 협상을 했었었는데 국민의당에서 2인을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흡수 합당이 되는 모양새니까 이렇게 좀 국민의당의 이 목소리도 좀 내게 해달라, 최고위라는 곳에서. 그래서 2인을 우리가 합의를 했던 것인데 김윤 전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민의당 사람이니까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도 동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정점식 의원이 나왔잖아요. 정점식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님이지 국민의당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합의했을 때의 내용이랑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 김윤 의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점식 의원은 뭐냐? 그분의 능력이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합의했었을 때랑 내용이 달라서 그 부분에 반대를 해왔던 거고요. 뭐 이준석 대표가 있고 없고 어쨌든 약속한 부분이었고 어쨌든 안철수 현 의원 전 대표가 그렇게 추천을 하신 거니까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가는 게 옳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준석 지우기라고 하는 것은 좀 언론의 과대한 해석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유동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스탠다드에 좀 맞춰봐요.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51일 만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작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권력 투입이란 파국은 피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씨앗은 남은 모습인데요. 이와 함께 야당의 안팎 상황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부대표이자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위원인 강민정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마스크를 쓰고 나오신 이유가 지난주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넘어지셔서 약간 그 부상을 당하셨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많이 다치신 건 시청자분께 아니신가요? 살짝 꼬매고 네. 많이 아프셨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빠른 쾌유를 네. 빌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부상 중에도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협상이 이제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여권이 이제 공권력을 이제 투입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카드를 거론하니까 민주당이 대응 TF를 이제 띄우고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이제 발벗고 나셨습니다. 파업 현장도 이제 직접 이제 방문을 하셨고요. 당시 현장이 어땠고 또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대우조선 거제를 3번 갔었어요. 네. 맨 처음에는 기사를 보니까 사방 1m짜리 철제 감옥에서 대우조선 하천 노동자가 자기 몸을 가둔 채 농성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제가 이제 불이 나게 그냥 거제로 일단 무작정 외부에서 내려갔죠. 못 들어오게 스스로 그 용접을 한 그런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철제 감옥을 본인이 이분이 대우조선에 22년 동안 용접하신 용접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용접을 해서 자기가 이제 허리도 펼 수 없는, 다리도 뻗을 그 수 없고 공간 크기가 사방 1m. 사방 1m요. 네. 거기에 뭐 한 달 정도 있었다고요? 네, 31일 계셨죠.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도크 위에 한 15m 이상 되는 도크 위에 6분이 또 고공 농성을 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네. 거기 7월 8일 날 제가 가서 뵙고 그리고 바로 와서 이제 저희 당에 을지로위원회가 있습니다. 을을 위한 활동을 주로 네, 네. 하는 그 을지로위원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7월 12일 날 저희 민주당 의원들 8분이 같이 내려가서 농성하시는 분, 노동자분 만나 뵙고 그다음에 지금 농성의 주축이 되는 게 하청 노동자 그렇죠. 노조예요. 네네. 그래서 노조분들 만나 뵙고 그다음에 대우조선 협력업체, 우리가 보통 하청업체라고 얘기하는 협력업체 대표들하고 그다음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도 네.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이 사태의 당사자들을 저희가 이제 의원들이 다 간담회를 다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상태로 이제 가면 안 되니까 해결책을 찾으려면 대화를 일단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한데 협의가 중단돼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계자들의 오자 간담회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올라왔죠. 네, 네. 그리고 이제 7월 20일 날 다시 내려갔어요. 그때 전후로 해서 우리 신동진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제 갑자기 관계장관 합동 담화문 발표하고 네. 대통령 도어 스태핑해서
이틀 동안 계속 불법 파업 엄단 이런 발언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태가 되게 긴박하게 돌아가서 저희가 다시 우원식 의원이랑 저랑 그 TF를 만들고 그 TF를 대표해서 7월 20일 날 밤 비행기로 내려가서 밤새 그 분들이 이제 협상 정회하고 진행하고 이 과정에 같이 옆에서 있다가 새벽 초차로 올라왔어요. 그렇군요. 네, 결국은 이 공권력 투입 없이 노사가 손을 잡게 된 이번 협상 결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 대우조선이 최소 8천억 원의 피해를 떠안게 돼서 손해배상, 사법 처리 문제 등 그 후폭풍에 휩싸일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후속 조치와 관련을 해서 법대로, 원칙대로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사태가 또 남긴 건 뭐라고 보시는지 전체적인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이 하청 노조 노동자들의 요구는 원래 뭐였냐면 2015-16년도에 조선업 불황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대규모 구조 조정이 있고 임금이 삭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임금 삭감된 게 최근에 작년부터 조선업이 다시 화랑이 오게 되면서 아마 3년치 계약 수주가 수주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삭감됐던 임금이 제대로 인상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이제 여기 하청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조선업은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실제 이 배를 만드는 공정의 70% 이상을 하청 노조원들이 하는 거예요. 네. 하청 노동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원청, 하청, 또 재하청 뭐 이런 이제 보통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협력회사라고 하는 하청 업체들은 거의 그 단순 인력회사 같은 그러니까 노동자를 이렇게 조달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선업에서 70% 이상이 이 하청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데 조선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일정한 숙련도 있는 노동자들이 하지 않으면 이 배의 안전도나 완성도가 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특히 용접, 도장 이런 기술을 가진 분들이 이제 필요한데 너무 임금이 박하니까 지금 이제 막 수주 계약은 막 3년치를 다 한 정도로 이렇게 화랑을 맞았는데도 인력을 못 구해서 손바뀜이 빨리 일어나니까.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저임금이라 이 정도 월급을 받고 다른데 플랜트나 육상 플랜트나 아니면 건설 쪽으로 가면 훨씬 더 여기 조선업은 산업재해율도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같은 월급을 받는다면 다른 데 가서 일하겠다고 하니까 그 인력 부족이 구조적인 인력 부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청 노조의 노조원들이 농성하는 첫 번째가 옛날에 깎였던 30% 임금을 원상 복구해달라는 거였어요. 네, 그거를 위해서 한 6월 2일부터 농성을 시작해서 7월 1일 날 타결을 했으니까 사실은 40일, 50일을 채운 파업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농성은 6월 22일부터 31일째 농성을 해서 풀어진 거죠. 정부의 그 법과 뭐 원칙대로 하겠다는 요구에 대한 어떤 입장이신가요? 법과 원칙대로 한다는 게 이제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거였기 때문에 사실 현장의 긴장도가 좀 높아진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제가 가봤더니 이게 그 거대 대형 철제 도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만약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길도 조그만 사다리, 직각사다리를 한 명씩 올라가지만 농성하는 자리에 갈 수 있고 고공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사고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공권력 투입이 된다고 하는 순간에 불행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너무 높은 데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도 그렇고 기업 측도 그렇고 이 불행한 사태가 너무나 그 명확하게 예견이 되니까 그것만이라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압박감 같은 게 양측에 생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화제를 좀 이제 바꿔봐서 이제 여의도 상황으로 이제 좀 살펴보면 그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이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경찰국 신설, 또 탈북어민 북송 사건, 또 사적 채용 논란 같은 그런 이슈들이 이제 공수가 바뀌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사안에 대해서 격돌을 했는데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스타 장관 뭐 좀 많이 나오면 좋다 이런 이제 언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장관들이 이번 국회에서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다. 오늘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봐도 예고를 좀 한 것 같은데 야당의 이번에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 평가 오늘 하루지만 평가와 또 입장 어떠신지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대통령이 스타 장관님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발언 자체가 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회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여야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정책 검증을 하고 협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또 하나의 방식이고 야당의 질문, 특히 야당의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을 대표한 어떤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을 무슨 이제 스타 장관이 탄생하는 이런 어떤 정치 행위로 보지 말고 얼마나 내실 있게 서로 여야 간에 충분한 어떤 정책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잘 됐으면 좋겠다.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굉장히 최근에 그 취임 이후 2달 조금 넘었는데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라 사실 이것을 다룰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막 다양하게 쏟아졌죠. 질의와 답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모레죠. 27일 수요일에는 그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있을 텐데 그 청문회 패싱으로 임명됐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상 그 청문회 수준의 검증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당에서 박 장관 관련해서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는데 답변서 받으셨죠. 25년 동안 의원께서 그 교직에 또 몸을 담으셨잖아요. 박 장관의 그 결단을 촉구하고 계신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박순애 장관 같은 게 후보일 때이며 이렇게 만취 음주운전, 그다음에 논문 표절도 아니고 거의 100 재탕이에요. 완전 재활용 수준의 논문 표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갑질, 제자 갑질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이미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리고 그 국민들이 부적격 장관이라고 하는 63%인가 넘는 국민들이 이미 그런 의사표현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사실은 이제 일방적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교육 정책을 담당하실 분이잖아요. 다른 장관도 아니고. 본인이 연구윤리이고 심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만취운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교사들은요. 음주 전력이 농도라 그러나요? 음주 농도 측정 이게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전력이 있으면 승진안이나 수상 대상에서도 전혀 제외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사들이 볼 때 저희 교육부 장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결정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장관에 대한 신뢰도나 리더십 결정적인 결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임명이 됐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임명되고 나서도 또 다른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최근에 제기된 의혹 중에 하나가 생활기록부, 자녀의 생활기록부 문제거든요. 근데 교육법에 의하면 생활기록부는 이게 한 개인의 어떻게 보면 축적된 이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거 생활기록부는 입시 자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한 개인의 어떤 성장 과정의 자료이기 때문에 정보이기 때문에 이건 가르친 교사와 학교만이 정정할 수 있어요. 입력할 수 있고 정정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학교 바깥으로 나갔다. 부모의 손을 타고 컨설팅하는 학원에게 누군가에게 전달이 돼서 그게 첨삭이 됐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현행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우려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더 확실해지는 이런 의혹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분이 교육부 수장이 되면 저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거다. 교육 정책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기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실 결단하면 제일 좋고
대통령도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모레 그 대정부 질문 상황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또 그 민주당 민생 우선 실천단 장애인 권리 네. 이제 보장팀에서 이제 또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장현 목소리에 이제 귀를 많이 기울이고 계신데 또 한쪽에서는 목소리가 이제 그 시위 때문에 4호선이 뭐 출근길이 좀 무섭다. 4호선에서 이제 시위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나 봐요. 이런 목소리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그 이 장애인들이 계속해서 이 거리로 나서야만 되는 이런 배경 현장에서 이제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이제 지하철 타기 시위를 하실 때 제가 같이 간 적도 있고 서울시 경찰청에서 그 서울시 경찰청장님이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처벌하겠다 이렇게 또 발언하셔가지고 장애인들이 항의 방문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28명의 장애인들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첫 출두를 하는 날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 대부분 휠체어 타신 분들이거든요. 네.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받으러 경찰에 갔는데 그 경찰서는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시설도 안 돼 있는 받고 거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네. 이제 뭐 조성이 안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우리 현실인 거죠. 경찰서는 공공기관인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그 공공기관마저도 장애인들이 여기 같이 이동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여건조차 시설조차 갖추어 놓고 있지 않다. 이 우리들이 누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장애인들은 누리고 있지 못한 현실을 저는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요구는 너무 기본권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비난하거나 불편함을 우선하거나 하지 말고 이해하는 쪽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생각들을 좀 많이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혹시 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튜브에서 짧게 네. 하도 유명해서 봤어요. 지금 인기몰이 중이죠. 네. 자폐 변호사의 성장을 또 다루고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지금 아주 신드롬을 일으킬 만큼 아주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 듣고 싶고요. 이 장애인에 대한 이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기 위한 좀 구상이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길거리에서 장애인을 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TV에서도 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프로가 되게 드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사실은 이제 발달장애인이 직접 이은혜 씨인가 김은혜 씨 직접 나와서 출연하신 경우도 있고 이번에 우영우 같은 경우도 있고 최근에 이제 TV 방송에서 장애인이 주인공이거나 아니면 중요한 역할 지나가는 행인 1, 2가 아니라 이런 비중 있는 역할을 하는 이런 변화는 되게 바람직한 변화고 우리 사회가 그만큼 차별로 생각하는 이런 관념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어떤 다른 사람의 을 존중하는 약자에 대해서 고려할 줄 알고 존중하는 이런 민주 시민성이랄까?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더 많은 장애인이 주인공이고 직접 출연한 우영우 씨는 굉장히 연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비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그 장애인 배우를 캐스팅하려고 1년을 기다렸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대단한 공이 들은 작품이군요. 그래서 장애인이 직접 출연하는 프로나 이런 것 더 많아지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후반기 국회 의정활동 계획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반기에서도 교육위원회에 있었고 후반기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어요. 네. 원래 교사 출신이시고요. 네네. 그래서 제 어깨에는 사실 짐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지금 해결되지 않은 교육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더라고요. 그래서 전반기에 시작했거나 또 아직 하려고 했는데 못한 과제들이 너무 많아서 후반기 교육상임에서 또 열심히 달려볼 거고요. 또 운영위원회도
그렇죠. 네, 해요. 근데 최근에 뭐 우리 새 정부의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주로 대통령실 안팎을 네, 다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국민들 좀 속이 시원하시게 제가 한번 대신 다 긁어드릴까 각오 다 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당하신 부상도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 뉴스엔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대우조선해양 노사 협상 결과 그리고 이번 정부 첫 대정부 질문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부대표인 강민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이 중복인데요.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33도, 대구가 34도까지 오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국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요란할 소나기 소식이 나와 있고요. 당분간은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